네,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인더 시사 시간에는 현재 한국판 뉴딜의 진행 상황을 짚어보고 이와 함께 정치 현안도 살펴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양양자 최고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사본색에는 두 번째 출연이신 것 같아요. 시도민들에게 한번 인사 말씀 해주시죠. 지난 한 해는 우리 광주 발전, 호남 발전에 교두보를 마련한 해라고 하면 올해는 이제 발전의 이 궤도로 어느 정도 궤도로 올리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해야 우리 광주도 또 호남도 또 발전의 기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K뉴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지난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겠다,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 이렇게 거듭 밝히셨습니다. 현재 한국판 뉴딜의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당정청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뉴딜은 현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적 뉴딜, 지역균형 뉴딜 이렇게 4대 트랙으로 네 개의 트랙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이런 한국판 뉴딜을 어떤 사업을 할지 정하는 한 해였었고 올해는 이제 입법의 해입니다. 관련한 입법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특히 이제 K뉴딜 10대 입법 과제 중에서 31개의 입법을 이제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31개나요? 네네. 많이 하네요. 네, 그래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또 이번 임시국회 때도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또 당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정부는 입법이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지 지원 방안을 점검 중인데 특히 25일 날 행안부의 경우는 그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 방안을 발표했듯이 각 부처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지역균형 뉴딜에 있어서 지원을 철저히 해낼 것인가 그 부분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입법 과제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기본법,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기본법, 또 산업 디지털 촉진법, 또 중소제조혁신법 이런 이제 중요한 법들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처리가 되어야 이 한국판 뉴딜에 또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제의 어떤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국회의원은 이제 입법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올해 추진된다는 걸 최고위원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우리 지역 얘기해 볼게요. 광주는 뭐 광주형 3대 뉴딜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남은 신안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전남형 상생 일자리 창출 사업을 이제 모델로 한다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광주 전남이 준비하고 있는 뉴딜 사업을 좀 올 국회에서 봤을 때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으실까요? 전남은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특화돼서 갈 것이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어제 그 경제자유구역청 개청도 했지 않습니까? AI를 기반으로 하는 경자청입니다. 그래서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AI 특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광주 전남이 또 AI와 또 에너지와 이렇게 시너지를 낸다면 광주 전남 전체 호남의 지역균형 뉴딜은 아마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을 얘기하셨어요. 그 광주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을 했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개념이 그 AI 같은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쉽게
뭐 시민들께서는 뭐 경제자유구역청에 어떤 기관이 하나 생겼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의미와 네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좀 주신다면요. 우선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가 광주 말고도 울산과 시흥이 있습니다. 네. 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라는 의미는 네. 그만큼 세제라든지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정부의 어떤 정책이고요.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야만 예.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들어오기 쉬운 기업하기 좋은 어떤 구역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청 하나가 생긴 게 아니라 우리 광주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실상 이 정부의 이제 뭐 혜택이라든지 그동안 낙후돼 있었던 이 산업들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또한 지역균형 뉴딜과 함께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아마 광주는 올해 상당히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한 네.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요. 네. 이미 이 AI 관련한 기업들은 뭐 네. 70여 개가 이미 오고 있고 또 이제 오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마 기업들이 이쪽을 바라보면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디지털 뉴딜의 어떤 본거지가 광주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과학기술부 장관 우리 최기현 장관께서도 네. 특히 광주가 AI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은 광주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네. 이런 그 첨단 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실상 인재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육성되고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산업에, 우리 광주 산업에 일자리를 얻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어떤 인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꿈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AI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하는데 뭐 광주의 정도 뭐 규제만 풀어주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말 그대로 과거 산업과 관련된 중화공업이 필요하면 영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정부가 지원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뭔가 이쪽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규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정치권에 아니면 그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 지역민들이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른 지역은 AI를 한다고 그래도 네. 사실상 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진행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는 AI 특화 도시로 이렇게 집중 육성을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네. 예타 면제 사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출발이 됐기 때문에 다른 네. 지역보다는 훨씬 더 아마 이게 집중 육성이 될 거고, 네. 거기서 저도 이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관한 패키지 3법을 네.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훨씬 더 그 법제 하에서 이 지역 발전에 어떤 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되고요. 네. 이번 임시국회 또 앞으로 국회에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규제를 푸는 법, 네. 또 실질적으로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감면해주는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되면 기업들은 이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윤 창출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네.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기업들에게 이제 좋은 요건에 이렇게 광주로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네. 그것이 국회가 또 할 일이고요. 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경제개혁 동참, 기업들의 네. 동참 없는 그냥 제도로는 어렵다는 말씀인데 경제개혁 동참이 필수라고 강조하셨고 이와 관련해 당정청의 경제개혁을 하나로 묶는 3+1 협의체 네. 또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다고 하는 뭐 대팀제 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제 한국판 뉴딜은 사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정책입니다. 네.
근데 당정청만 가지고는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네. 지난 정부에서도 창조경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창조경제의 실패 원인은 기술산업계 민간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네.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당정청 플러스 기술산업계가 들어와야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제대로 끌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가 이 정부 조직법도 지금 이제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과기부총리 제도인데, 네. 지금은 정부가 이제 과기부, 산자부, 종기부 이렇게 이 사실 칸막이가 돼 칸막이가 있죠. 굉장히 네. 견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뉴딜, 또 그린 뉴딜, 뭐 사회적 뉴딜, 네. 뭐 지역균형 뉴딜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지가 지금 모호합니다. 네네. 근데 그 컨트롤 기능을 마련하려면 이 칸막이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이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름이 이제 과기부총리가 되든지 산업기술부총리가 되든지 해서 네.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당정청의 대팀제, 네. 정부의 대팀제, 그리고 거기에 기술산업계가 들어와야 된다 해서 3+1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 네네. 특히 이제 이번 그 2월 달까지 경제계의 리더십이 바뀝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 대한상의회 회장님이 다시 뽑힐 것이고요. 또 뭐 경총 중소기업연합회, 또 중견기업연합회가 다시 그 리더십들이 바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술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네네. 지금은 우리 당과 이야기할 때 중소기업 따로 하고 중견기업 따로 하고 대기업 따로 하고 벤처 네. 따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기술산업계 쪽에 어떤 협의체를 견고히 만들어서 당과 면밀하게 가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함께 추진합시다 해서 제가 이제 정부 조직법도 만들고 대팀제, 또 과기부총리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에 모셨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정치 현안과 관련된 좀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그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내세우는 게 상생연대 3법을 네. 제시했습니다. 2월 국회 내 처리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법안들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상생연대 3법이라는 게 네. 그 손실보상법, 네. 그리고 협력이익공유법, 네. 사회연대기금법, 이 세 가지를 코로나 3법 또는 이제 상생연대 3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네. 협력이익공유제,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는 협력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공정하게 나누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기업 자발성에 기초해서 다양한 기업 간 협력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네. 하자라는 말씀이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스크가 굉장히 대량의 마스크가 필요했을 때 네. 사실 삼성에서 중소기업을 도우면서 이 자동화 마스크 생산 자동화를 마련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스크 대란을 없애는 그런 이제 서로 이 공동의 어떤 목표와 공동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협력, 네네.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또 공유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모델이 네. 있을 것이고요. 네. 이제 손실보상제 같은 경우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그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과 중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고요. 네네. 이제 이거를 소급 적용해야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슈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소급 적용은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또 그동안의 1, 2,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네. 보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가 이제 손실보상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소급 적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으로 네.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 사회적 연대기금은 이제 소상공인과 방금 말씀드렸던 자영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코로나로 많이 어려워진 어떤 모든 그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한 연대 차원에서 마련되는 기금이고, 그 기금도 과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법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럼 네. 말씀 당내에 논쟁 정했다는 얘기를 말씀 중에 해주셨는데 네, 네. 말씀 그대로 논쟁이라는 게 막대한 재정 부담이 생긴다.
아니면 또 기업에 대한 것들은 또 불편한 옥죄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논쟁 지점일 텐데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이익 공유제, 뭐 네. 손실 보상제 이 워딩 자체, 이 말 자체에 사실상 기업 옥죄기가 아니냐라는 인식이 들어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손실에 대한 손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또 코로나 위기에서 코로나 위기로 반대급부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고 어떻게 이걸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게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이제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정량적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법안이 마련되고 시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네네. 무조건 기업들에게 이익 냈으니까 내라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특히 기업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것이고요. 각계각층의 어떤 여론들 의견들을 수렴하고 정교하게 법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의 이제 산업 방향과 맞아서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정부가 줄 수 있는 혜택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마련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러한 또 국회 입법이 이루어져야 될 단계에 와 있다는 전환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4월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 뭐 이 선거들은 최고위원이시니까 당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논쟁점이고 고민 지점일 텐데 이번 네네.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뭐 전략을 좀 세워 준비 중이시죠? 어떤 겁니까? 네네. 우선 그 코로나19 위기를 제대로 잘 극복해내는 것, 그러니까 방역을 철저히 네. 해서 더 이상 좀 코로나 위기가 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해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우리 호남의 힘이 어디 있냐면 사실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50년대생부터 50년대, 60년대, 뭐 7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 호남 분들이 맨발로 정말 그 어려운 호남에서는 산업화가 되게 진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맨발로 올라가서 위대하게 만든 도시가 서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서울시장은 이 호남민들이 만든 그 호남의 장년층들이 만든 이 도시의 위대함을 다시 호남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년층들의 꿈은 자식 세대가 이제 잘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 자식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서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광주 전남의 호남과 그리고 출향한 호남이 그러니까 하나가 됐을 때 서울시장도 승리할 수 있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제 호남의 힘이 지금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서 나와줘야만 거기서 승리해야만 또 재집권의 길로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동산 문제, 뭐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들은 큰 어떤 비전 아래서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이 훌륭한 후보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후보들 얘기하니까 박영선 전 장관, 우상호 의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생각나는데 네. 호남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우리 최고위원님의 얘기를 호남의 의미가 뭐 호남의 그 깨어있는 시민의식 그렇습니다. 반영된 네. 그런 후보여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로 좀 해석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호남의 힘이 다시 한번 끌어내지는 선거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야 민주당이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길이다. 전국의 어떤 호남 정신을 이끌어내는 것, 그걸 불꽃처럼 끌어낼 수 있는 후보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그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인권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정을 했습니다. 최근 정의당과 대응하는 모습에 있어서 비교가 된다는 얘기가 이제 언론들이 또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무책임했던 것 아니냐. 여성 최고위원으로서를 넘어서서 최고위원으로서 이 문제 재발 방지에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대응도 좀 미흡했다라는 말씀에 정말 저는 100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당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당의 기구들도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만, 우리 당 전체가 어떤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 성비위에 대한 어떤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꾸준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1000번을 10,000번을 사과를 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유능한 후보를 내서 그런 부분들이 씻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설 명절도 다가오고 네. 지역구원으로서 지역 민생도 살피실 텐데요.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이 광복 후에 저는 그 호남의 최대의 경제 발전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광복 후에 찾아온 최대의 어떤 경제 발전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경제 발전을 통해서 우리 광주 또 우리 호남이 우리 이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 다시 돌아온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면 네. 결국은 정치가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정치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호남 발전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 특히 지역 뉴딜에 있어서 광주가 중심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 의원으로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호남의 원년 2021년 우리 광주가 함께하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최고위원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진행 상황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